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차트는 미국 정부가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비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부터 이자 비용이 늘어나더니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는 이자 지불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내면서 남의 돈으로 미국은 경제 성장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디스에서는 최근에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너네 남의 돈으로 그만 성장해. 이것은 지속 불가능하잖아. 정신 차리고 적자 좀 줄여라.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미국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옐런 누님께서는 미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강력하다.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앞으로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원래 정부 사람들은 경제가 튼튼하다는 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제가 매우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폭락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투자 전략가는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강세장이 약세장을 능가했지만 우리는 경제의 연착륙 위험이 예상보다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착륙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경제 위기입니다. 이분은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관점과는 완전 반대죠? 둘 다 너무 극단에 서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고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미국 경제가 어디쯤 와 있고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대체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오곤 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전에도 제조업 지수의 둔화가 나왔었죠. 하지만 제조업 지수 둔화가 무조건 경제 위기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두 차례의 제조업 지수 둔화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때에는 단순히 경제만 둔화되고 나서 바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 하나만 보고 경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설문조사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파악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지표인 제조업 설비 가동률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파란색 차트가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 차트이고요. 검은색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실업률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비 가동률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항상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제 위기, 경기 침체가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 세 차례의 설비 가동률 둔화 때에는 항상 실업률 증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와 2020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직전에는 설비 가동률 둔화가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기준금리가 높았었던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는 기준금리가 피크를 쳤고 이제는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인식이 강했었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 둔화와 실업률 증가가 함께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15년대를 보세요. 이때는 기준금리가 0%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타난 설비 가동률 둔화는 실업률 증가인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까요? 맨 오른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설비 가동률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가 5%대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비 가동률이 조금씩 더 떨어지고 실업률 역시 조금씩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의 핵심은 소비야. 소비는 여전히 굳건하지 않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는 늘 강했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경제 위기가 와야 비로소 꺾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의 소비는 선행 지표로 움직이지 않고 경제가 먼저 꺾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소비도 꺾이죠. 그런데 미국의 소비 상황도 녹록치 않다고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신용카드의 연이자율의 평균 수치가 20%가 넘어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총 가계부채는
전 분기 말보다 1.3% 증가한 17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3조 달러 정도 증가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다. 곧 죽어도 소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조업 부분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소비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대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소비 역시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앨런 재무장관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서 경제를 살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앨런 재무장관은 앞으로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10월 말에 미국의 4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공개되었는데요. 지난 3분기 때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1조 달러 수준이었죠. 하지만 4분기 때 국채 발행 규모는 3분기 대비 23% 줄어든 7,7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디스의 경고도 있고 미국은 쉽사리 국채를 막 찍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 많은 이자를 주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채금리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어쩔 수 없이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확 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도 경기 부양을 하는데 과거보다는 힘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패드 워치에 따르면 내년 6월쯤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내년 2분기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내년 1년 동안은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글을 보면 내년 6월 중순에는 5%로 다시 내리고 내년 말에는 4.75%, 4.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다고 하죠. 1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3번 정도 내린다. 이것은 2019년도의 보험적 금리 인하, 일시적 금리 인하 이때와 약간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로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이고요. 녹색은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먼저 제가 화살표로 표기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금리 다 올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증시가 이렇게 바닥에서 급반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비슷하지 않나요? 파월 연준의장이 11월 첫째 날에 연준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적당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증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과 현재는 매우 닮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2019년에 3번 정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할 때 보세요. 미국 증시가 더욱더 불타오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금리 인하는 악재야. 그래서 증시는 폭락해.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2019년도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가 폭등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함께 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려버리자 증시가 정말로 폭락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경제 위기 때 금리 인하만 보시고 금리 인하는 곧 주가 폭락이야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둘기적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 봅니다. 물론 증시가 2019년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물가가 2%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증시가 2400포인트에서 34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연준, 일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전반적인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주식의 비중을 적절하게 줄여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미국의 폭락이 마이클 하튼의 투자 전략가 역시 맨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그냥 무조건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S&P 500 전망치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후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이 마저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